안녕하세요. 수처리공학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성원철입니다. 금주는 추석 연휴로 인해서 여러분 편의나 이런 것 좀 고려해서 수업 자체를 동영상 인터넷 강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는 물리적 수처리 공정 중에서 여과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과 공정은 공극이 있는, 즉 어떤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다공질의 매질층에 액체를 통과시켜서 침전으로 제거되지 않는 미세한 입자를 제거하는 공정입니다. 다공질 여제 재료에 따라서 모래, 활성탄 또는 무연탄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규조토 혹은 이제 세밀히 짜여진 섬유, 여과포로 얘기가 되죠. 섬유 등이 사용이 됩니다. 최근에는 고도정수 처리 및 해수 담수화와 관련해서 멤브레인을 여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주로 정수 그리고 슬러지 탈수 등의 여과 방식을 적용을 하고 여과 방법에 따라서 중력식 여과, 압력식 여과, 진공 여과, 원심력 여과로 분류를 합니다. 정수 처리에서는 중력식 자연 여과법에 의해서 완속 여과지나 급속 여과지법을 이용을 하고, 폐수 처리나 해수 담수화에서는 기계식 압력 여과기 등을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럼 여과는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고용물을 제거하느냐를 보게 되면, 고용물을 제거하는 여과의 메커니즘은 가장 큰 것은 거름작용입니다. 스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거름작용. 즉, 여제가 가지고 있는 공극의 그 크기보다 큰 입자들은 이 공극을 통과하지 못해서 걸러지게 되는 그런 거름작용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충돌 효과입니다. 이 입자가 이동을 하면서 여제 표면에 충돌하면서 이게 충돌력으로 다시 튕겨져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입자가 물만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충돌 효과. 그리고 침전 효과. 여제층 하부에 입자들이 침전이 돼서 쌓여지는 겁니다. 상부에 쌓여져서 여과를 더 가속화시키게 되죠. 여과 효율이 더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차단 효과. 여제 공극보다 큰 입자들이 부착이 되면서 이 부착된 입자들이 하나의 케이크 층을 형성을 하고, 침전되어지고 누적이 되면서 케이크 층을 형성해서 그 케이크 층이 또다시 입자의 공극을 더 작게 만들어 여제층의 여제층 역할을 하면서 더 작은 공극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차단하게 되는 차단 효과. 그리고 화학적 흡착이나 상호 응집 효과. 입자들끼리 서로 상호 응집을 하고 또 화학적으로 흡착을 해서 일부 화학적으로 또는 생물화학적으로 유기물질도 일부 제거가 되는, 생물학적인 제거가 이루어지는 이런 메커니즘 복합적으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과기의 종류는 이제 미여과, 마이크로 스트레이닝이라고 하는 미여과인데, 이거는 이제 미세 여과라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 필트레이션하고는 조금 다르고, 스트레이닝, 즉 미세 스크린, 아주 초미세 스크린 정도로 보시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규조토를 이용한 규조토 여과, 압력을 사용하게 되면 압력 여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과 속도에 따라서 완속, 급속 여과가 되고요. 또 멤브레인을 이용할 경우 망여과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즉, 여과에 사용되는 여제의 종류나 또는 그 여과 속도에 따라서, 그리고 여과하는 여과기의 여제의 크기에 따라서 여과기의 종류는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수 처리 공정 중에서 모래 여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여과의 방법을 분류를 할 때 물 흐름 방향에 따른 분류, 즉 하향류 여과, 다운플로우 필터라고 해서 이 여제층이 있고, 여제층 상부로 원수가 들어와서 하부로 물이 빠져나가는 구조가 바로 상향류 여과입니다. 그리고 하향류 여과고요. 상향류 여과라고 하는 것은 여제층이 있을 때 여제층 하부에서 물이 올라가서 상부로 유출이 되는 형태를 우리가 상향류 여과라고 합니다. 그럼 이방향 여과는 여제층이 두 군데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제층이 두 군데 존재를 하고,
위에 하향유로 물이 원수가 유입이 되고 또 아래에서 상향유로 원수가 양쪽으로 유입이 되고 물은 가운데 여제층을 통과한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구조를 우리가 이방향 여과 바이플로우 필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제의 구성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단층 여과와 다층 여과로 분류를 합니다. 단층 여과라고 하는 건 층이 하나라는 얘기고요. 다층 여과는 층이 여러 개라는 얘기인데 가령 예를 들면 단층 여과의 경우에는 여제층이 여기 이제 굵은 비교적 입경이 큰 여제, 그리고 그 하부에는 입경이 중간쯤 되는 여제, 그다음에 또 그 다음에는 입경이 이렇게 더 작은 여제, 이렇게 가는 게 다층 여과가 되고요. 다층 여과, 단층이 아닌 다층 여과가 되고요. 이 단층 여과는 하나의 입경으로만 거의 이루어져 있다. 하나의 입경이라고 하는 입경 분포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비교적 균등 개수가 큰 그런 여제들 하나로 구성된 게 단층 여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층 여과는 종류나 크기가 다른 여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다층 여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과를 추진하는 힘에 따라서 분류할 때 중력식 여과가 있고 압력식 여과가 있습니다. 중력식 여과는 말 그대로 중력에 의해서 여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압력식 여과는 외부에서 압력을 가해서 여과가 이루어지는 것을 압력식 여과라고 합니다. 유량을 조절하는 방법에 따라서 정유량을 여과시키는 일정 유량 여과와 감소 유량 여과가 있습니다. 일정 유량 여과는 보통 이렇게 여제 필터 층이 있게 되면 물이 들어왔을 때 여과가 되면서 입구가 표면에 이제 뭐 막히게 되겠죠. 여제층이 막히게 되면 수위 상승을 유도시켜 가지고 항상 일정한 유량이 일정하게 빠져나가게끔 하는 것이 일정 유량 여과고요. 감소 유량 여과 같은 경우에는 이 물이 들어오게 되면 유량이 변합니다. 유량이 변하는데 물이 들어와서 어떤 필터층이 막히게 되면 수위 상승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수위 상승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서 일정한 수위를 유지해 주는 거죠.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줍니다.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면 빠져나가는 물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여과 저항이 더 많이 걸리게 되니까. 정유량, 그 다음 일정 유량 여과 같은 경우에는 이 유량을 일정하게 빼주기 위해서 오히려 수위 변동이 생깁니다. 여기서는 수위가 상승하게 됩니다. 수위가 상승해서 그 상승된 수위가 여과 압력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 유량이 빠져나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과 속도에 의한 분류는 완속 여과, 느린 속도로 여과를 하는 거고, 급속 여과는 빠른 속도로 여과를 합니다. 보통 이 완속 여과는 물의 통과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처리 양이 작습니다. 처리량이 작고, 급속 여과는 여과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처리량이 많이 쓰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완속 여과는 그 원수를 그대로 여과하는 경우들에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깨끗한 원수 중에 사용을 하고요. 급속 여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도시 정수장 등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여과 공정이라서 응집 침전을 통해서 원수 중에 있는 부유물질을 일부 제거를, 상당 부분 제거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여과를 하는 것이 급속 여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여과 방식은 사실상 정수 처리 쪽에서는 이 급속 여과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과에서, 이런 모래 여과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여제가 중요하겠죠. 여제의 특성이 중요할 거고, 이 여제가 얼마나 더 파인한, 좀 미세한 여제층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여과 효율은 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래 여과 같은 경우에 정수 처리에서 모래 여과에서는 이 모래의 입도가 아주 중요하고요. 여과 면적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과는 항상 여과 공정이라고 하는, 이 여과 공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여과 면적이 가장 중요한 설계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입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먼저 유효경과 균등계수. 자, 우리 모래 입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 모래를 모래 여과를 할 때 모래 입자 크기가 일정한 동일하게 몇 미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섞여 있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 모래층의 유효 입경은 어느 정도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효 입경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유효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적 통과율, 즉 모래를 체를 쳐서 분석을 했을 때 누적에서 통과한 양이 10%가 될 때 그 모래가 차지하는 입경을 우리가 누적 가적 통과율이라고요. 완속 여과에서는 보통 0.3에서 0.45mm의 모래를 사용을 하게 합니다. 비교적 조금 더 작은 모래를 쓰게 되는 거죠.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는 저항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고, 저항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는 여제의 크기가 작아서 여제 사이의 공극의 크기도 역시 줄어들기 때문에 서서히 여과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완속 여과에서는 비교적 입자의 크기가 작은 0.3에서 0.45mm 정도의 유효경을 가진 모래를 사용을 하고요. 급속 여과는 여과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여제의 크기가 크고 상대적으로 여제의 공극도 크다는 얘기입니다. 여제의 공극이 크려고 하면 여제층을 만드는 여제 자체의 입자의 크기가 커야 입자와 입자 사이의 공간의 공극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급속 여과에서는 완속 여과에 비해서 비교적 큰 0.45에서 1mm 정도의 유효경을 갖는 모래를 사용을 합니다. 즉, 여과지의 모래를 분석을 했을 때 한 10% 정도 누적으로 통과하는 모래의 양이, 모래 무게가 10% 정도 되는 통과율을 가지는 모래의 입경이 0.4에서 1mm 정도 되는 모래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균등계수라고 하는 건 이 모래의 입자의 크기가 얼마나 똑같은 입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균등계수가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래 입자들의 크기가 다 비슷비슷하다, 균등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균등계수가 작다는 얘기는 그 입자들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좀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 다르게 분포가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균등계수를 측정할 때는 누적 통과율, 가적 통과율 60%의 모래가 차지하는 입경을 유효경, 즉 10% 가적 통과율을 차지하는 모래 입경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제 CU라고 하는 균등계수는 60%의 모래가 통과하는 입경, 아무래도 크겠죠. 똑같은 모래를 채로 분석을 했을 때 60% 모래가 통과한다고 하면 그 체의 크기가 좀 큰 거겠죠. 그리고 10% 모래가 통과한다라고 하면 체 눈의 크기는 이 60%가 통과하는 체 눈의 크기보다 작은 크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60% 모래가 가적 통과율 60% 모래가 가지는 입경을 유효경, 가적 통과율 10% 모래가 차지하는 입경으로 나눠주는 게 균등계수입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가적 통과율 60% 모래가 차지하는 입경의 그 무게가 예를 들어 10이다. 그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고 이것도 역시 1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요 크기에 해당하는 것들만 60%가 빠지고 그게 10% 정도 빠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균등계수가 1이 된다는 얘기는 균등하다. 입자의 크기가 아주 커진다는 균등계수가 아주 크다는 얘기입니다. 크다는 얘기가 되는 거는 입자의 크기가 다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과면적. 여과면적은 정수유량, 즉 계획유량, 여과유량과 여과속도를 바탕으로 총 여과면적을 산출합니다. 즉 여과속도, 여제층에서 여과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여과지의 면적이 작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과지의 면적과 여과속도에 비례해서 여과지는 설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과면적은 계획유량, 내가 여과하고자 하는 유량을 여과 속도로 나눠주고 그 여과지의 개수로 같이 나눠주게 되면 이 계획 면적, 여과지 면적이 나오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여과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 여제층을 통과를 해서 가겠죠. 통과해서 여과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여과가 일어나게 될 텐데 이 여과지의 면적과
이 여제층의 부피에 따른 높이에 따른 부피가 있을 텐데, 이 여과 속도라고 하는 V는 결과적으로는 유량을 여과지의 면적으로 나누는 게 되겠죠. 여제층의 면적으로 나누는 게 되기 때문에 그걸 거꾸로 환산하게 되면 이 여과 면적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 V라고 하는 것이 급속이냐 완속이냐에 따라서 여과 속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 여과 속도는 쉽게 얘기하면 이 여제층을 통과하는 속도가 되겠죠. 이 여제층을 통과하는 속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입도의 그 유효경과 균등계수, 입도를 측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입도 시험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합니다. 여기 이제 표준체라고 하는 그 KS 규격의 입자의 크기, 그 일정한 망목을 가지는 표준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체 1번부터 뭐 200번까지, 200번 체까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 제일 위에가 체 망목이 큰 체가 있을 거고, 아래로 갈수록 체 크기가 작은 체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 이 큰 체에다 일정량의 모래를 집어넣고 이 기계를 이용해서 일정 시간 동안 계속 체를 흔들어 줍니다. 흔들어 주게 되면 이 체 망복의 크기에 따라서 그 망복보다 작은 것들은 아래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빠져나가게 돼서 그 최종적으로 제일 마지막 체에 빠져나온 모래의 양과 그 다음 모래의 양, 그 위에 남아있는 잔량들을 계속 무게를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해서 가적 통과율, 누적 통과율 10%가 되는 입자, 통과 중량 기준으로 10% 되는 입자는 작은 게 되겠죠. 10%만 통과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누적 통과율 뭐 60%가 되는 입자, 좀 큰 입자가 되겠죠. 그 입자의 비를 가지고 우리가, 자, 가령 예를 들면 이렇게 세 가지 입도 분포 곡선이 있다라고 보면, 요런 입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10% 통과한 입자의 크기는 약 한 0.2mm 정도 됩니다. 그리고 60%를 통과한 입자의 크기는 뭐 0.1, 0.2, 0.3mm 정도 되고, 요거는 60%는 대충 뭐 0.3mm, 0.4mm 정도 되는 거죠. 지금 0.3 대 0.4가 되는 거죠. 0.4분의 0.3이니까 균등계수 값이 커지죠. 1보다 커지니까 입도가 비교적 균등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요런 분포를 가지고 있는 여제 같은 경우에는 10%의 입도는 약 0.02에서 0.03 정도 될 거고, 60% 통과율을 가지고 있는 입자의 크기는 대충 한 9mm 정도 되겠네요. 9mm. 그렇게 되면 이 입자의 경우에는 9 나누기 0. 통과율이죠. 입경이니까 10%. 그래서 0.9분의 0.01이니까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균등계수 값이 아주 크다. 아까 좀 설명을 조금 잘못 드렸는데, 균등계수 값이 아주 크다라고 하면 입도가 양호하다. 그 다음에 요 빈입도라고 하는 건 일정하게 이렇게 분포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입도들이 이렇게 많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많이 존재하고, 요 부분은 입도가 거의 없다는, 이쪽의 입도에 해당하는 입자를 가진 입자들은 없다라는 거죠. 크기를 가지고 있는 입자들은 상대적으로 양이 적다라고 하는 게 이제 빈 입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과층의 입도 분포와 탁질의 억류량을 보게 되면, 단일 여과층 같은 경우에는 여제가 보통 하나의 층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여제들 중에서 비교적 큰 것들이 밑으로 위치하게 되고, 비교적 작은 것들이 위로 위치해서 하나의 층을 만듭니다. 입도 분포와 탁질의 억류량 분포를 살펴보게 되면, 단일 여과층 같은 경우에 여제가 하나의 여제로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여제 중에서 비교적 큰 입자들은 중력에 의해서 합으로 내려올 거고,
그 여제들 중에서 비교적 작은 것들은 상부로 이렇게 위치하게 되겠죠. 이랬을 때 위에서 뭐 원수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 입자가 작기 때문에 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공극의 크기도 작아지게 되겠죠. 따라서 여제층, 상부층, 상부로 갈수록 억류량이 많아지고 하부에는 억류량이 작아지는 구조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여과 시간이 좀 짧아지게 되겠죠. 이 작은 입자에서 먼저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다층여과 비슷하게 거꾸로 이제 큰 입자들이 상부에 위치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큰 입자의 비중이 작은 경우입니다. 작은 입자보다. 가령 작은 입자들은 모래 같은 걸 사용을 해서 쓴다라고 하면 이 위에 큰 입자들은 뭐 PVC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니면은 뭐 비교적 비중이 모래보다 작은 입자, 작은 물질을 가지고 입자를 크게 만든 거죠. 그런 것들을 설치하게 되면 비중 때문에 이게 오히려 비중이 큰 것들이 아래로 가고 크고 입경이 작은 것들이 아래로 가고 비중이 작고 입경이 큰 것들이 상부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부에는 조립, 밑에는 세립으로 형태할 경우에는 위에서 물이 들어올 경우에 하부부터 상부까지 입자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다 골고루 포집이 되겠죠. 탁실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정한 억류량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여과지가 되겠죠. 나중에 역사를 했을 때 역사를 하고 나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분포가 되면 아주 이상적인 형태가 됩니다. 2층 여과의 경우에는 층을 두 개 층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다층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억류량이 뭐 밑에가 가령 예를 들어서 미세한 입자들이 있다 그러면 상부 이렇게 위치가 되고 또 위층에서도 동일하게 여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동일한 층으로 2층 여과가 되면. 그래서 하부의 일정은 중간층에서 억류가 되고요. 또 상부층에 올라가서 억류가 많이 일어나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그 여과층의 분포는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수 처리장에서 완속 여과, 즉 여과 속도가 느린 완속 여과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여과층 상부의 여제 표면에 증식한 미생물군에 의해서 체거름, 스트레이닝과 흡착, 생물학적 작용이 일어나고 산화 등의 기능도 일어나서 불순물 제거와 분해가 일어납니다. 즉 모래 여과층 상부에 아주 서서히 여과가 되면서 미생물층이 필름이 형성이 되는 거죠. 미생물 성장 조건이 형성이 되었을 경우에는 일부 물속에는 암모니아성 질소와 철, 망간, 그리고 합성세제, 페놀 등의 유기물들도 제거가 가능합니다. 이 완속 여과의 특징을 살펴보면 세균 제거율이 98에서 99.5%로 비교적 높고 여과 속도가 4에서 5m/day로 아주 느립니다. 그리고 여과를 하기 위해서 전단에서 응집을 시키고 침전을 시키는 그런 응집 침전 공정이 없이 여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약품 소요가 없어서 유지관리비가 절감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이 아주 양호하죠. 여과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는 반대로 입경의 크기가 작고 입도 공극의 크기가 작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단지 여과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여과에 필요한 여과 면적이 넓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건설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고요. 이런 완속 여과는 유입수의 탁도가 10도 이하인 저탁도 유입수에 적용이 됩니다. 아주 낮은 탁도를 가지고 있는 여과에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일정 시간 여과가 지속되게 되면 여과층 표면에 머드볼, 이제 진흙볼이 형성이 되거나 또는 조류가 과다 번식해서 여과 기능 저하가 발생하게 되면 나중에 표층부를 이제 1cm 정도를 깎아내는 삭취 작업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여과사를 보충해줘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완속 여과지 유입 설비를 살펴보면 이 완속 여과지는 정수 처리에서 사용되는 완속 여과지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양호한 수질의 상수원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응집 침전 공정이 없이 원수를 바로 여과를 합니다. 따라서 원수가 들어오면 이 들어온 유입관에서 이제 뭐 여과지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존재를 하겠죠. 여러 개의 여과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여과지로 들어오는 물을 조절할 수 있는 밸브가 설치가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과지로 물이 들어오면 이 물이 여과지 표면으로 일정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정유공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유공이 있고, 그리고 이 정유공을 통과할 때 순간적으로 유속이 빠른 부분으로 물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 모래가 쉽게 나갈 수 있죠. 그걸 방지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콘크리트 블록 또는 벽돌을 쌓아서
초기에 빠져나오는 유속이 빠른 그 유속에 의해서 모래가 씻기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벽을, 방호벽을 설치합니다. 이제 그렇게 설치하고 위에 이제 모래 여과를 설치하고 하부에 여과 자갈을 설치해서 위에 모래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해주고 하부에 이제 집수걸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이 일정 유량을 할 경우에는 이 수위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게 되겠죠. 상승하게 돼서 어느 수위 이상 상승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목표한 수위 이상 상승하게 되면 너무 미생물층이 많이 형성이 됐다고 판단 내려서 이제 물을 차단하고 이 상부의 물을 빼내겠죠. 물을 빼내고 이 상부의 필름층을 삭취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유공이 있는 형태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원수가 들어와서 차단하는 밸브가 있고, 여기서 원류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원류를 시켜 나갈 때 역시 모래가 씻겨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블럭이나 벽돌을 통해서 모래 표면을 보호를 해주고 일부 구간, 그리고 나서 넓게 퍼져서 유속이 충분히 느려진 이후에 물이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상부로 물이 유입돼서 하부로 빠져나가게 하는 구조로 만들어진 게 완성여과지의 유입 부분입니다. 완성여과지 구조를 보면 완성여과지로 물이 들어와서 정유공을 통과해서 물이 유입하게 되면 보통 모래여과층은 여과사는 한 1m 70에서 90cm 정도의 여과사층이 있고, 이 모래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굵은 자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급을 유지시켜주는 또 층이 한 60cm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0.9m에서 1.2m 정도의 수위를 유지하면서 여과 수층, 미여과 수층이 존재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들어오는 그 여과사 위에 이 수위와 여과가 되어져서 물이 빠져나가게 되면 이 여과사에서 이 여과층에 수도 손실이 생기겠죠. 그 손실로 인해서 나오는 수위 차가 델타 H가 나오게 되겠죠. 이 델타 H가 일정 양이 넘어가면 이걸 가지고 이제 삭취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H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이 수문을 가지고 이 위아래로 웨어를 조절해주게 되죠. 조절해줘서 유량을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다른 형태의 단면을 보게 되면 이제 시공을 하는 단면인데,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여과사층이 뭐 70에서 90cm, 그리고 90에서 1.2m의 미여과수층, 그리고 하부에 여과사 방지를 위한 층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뭐 하부 공사를 할 때 뭐 방수 공사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정수 처리장 중에 완성 여과를 하고 있는 한 정수 처리장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완성 여과의 경우에는 여과사 내부, 즉 표면만 삭취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 혹시라도 어떤 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걸 대비해서 그 모래층 시료 채취기라는 걸 둬서 가끔씩 이 하부를 물을 빼고 나서 여기를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뚫어서 하부에서 얼마 정도 모래층 내에 유기물이 존재하는지를 측정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모래층을 다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이제 통째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 하부까지 뭐 미생물층이 너무 많이 형성이 되었다. 그럴 경우에는 이거 전체를 다 모래층 전체를 다 교체를 하게 되고요.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표면에 오염이 되어 있으면 이 표면을 한 1cm 정도 이렇게 긁어냅니다. 긁어내고 다시 모래를 약간 보충을 해주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급속여과, Rapid Sand Filt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여제층에 빠른 유속으로 물을 통과시켜서 주로 여제의 부착과 거름작용으로 부유물을 제거하는 게 급속여과입니다. 완속여과는 부착, 거름작용 외에 생물학적 처리라든지 이런 효과를 통해서 물의 수질을 개선하는 그 여과라고 하면, 급속여과는 생물학적 처리나 이런 역할들을 기대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거름이나 부착작용을 이용해서 부유물을 제거하는 공정입니다. 급속여과의 특징은 고탁도 유입수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급속여과는 기본적으로 응집 침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응집 침전 이후에 사용하는 게 급속여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집 침전 이후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급속여과라고 보시면 되고, 완속은 이 응집 침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급속여과의 특징은 고탁도 유입수에 적용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응집 침전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색도, 철, 조류의 제거도 가능합니다. 여과 속도가 완속여과에 비해서
120에서 150 정도. 완속이 약 4에서 5니까, 약 한 25배에서 30배 정도 여가 속도가 빠르죠. 면적이 그러면 25분의 1, 30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동일 유량을 처리할 때. 다층 여가인 경우에는 이보다 더 빠른 유속을 갖습니다. 120에서 240m/day에 더 빠른 유속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속 여가에 비해서 부지는 적습니다. 소요 부지가 적어서 건설비가 절감되지만, 그리고 대신에 응집 침전이 기본이기 때문에 약품 사용비, 그리고 역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동력 소요비 등이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여가층을 통과할 때 손실 수도가 크게 되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역세척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이제 자동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력이 적게 필요합니다. 급속 여과지의 단면을 보게 되면 여과지 하부에 물을 포집할 수 있도록 다공관이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자갈층이 형성이 돼서 이 모래층이 아래로 나오지 못하도록 스트레너 형태로 자갈층이 형성이 됩니다. 40에서 60cm 정도 자갈층을 형성하고, 모래층이 50에서 70cm 정도로 모래층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로 이제 미수층, 미여과층이 한 70, 최대 75cm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중간에 배수로도 되지만 이게 유입수로도 됩니다. 유입수로, 배수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보통 가운데로 모아지게 되면 이제 배수로가 되는 거고, 측면으로 들어오게 되면 유입수로가 되는 거죠. 급속 여과지를 이용한 변법도 있는데, 다층 여과. 기본적으로 급속 여과인데 여러 가지 변법이 있습니다. 다층 여과는 역세척에 의해서 여과층이 성층화되어서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입도가 커지며, 이로 인한 여과 손실 수도의 증가 및 여대층의 급속한 폐설로 인한 여과 지속시간 단축의 결점을 보완한다. 무슨 얘기냐면, 모래층을 만들어 놨는데 보통 최초의 모래층을 만들 때는 입도가 비교적 큰 게 위로 가고 입도가 작은 게 아래로 가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과 효율을 높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게 역세척이 이루어지게 되면, 단일 여제일 경우에 역세척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래층에는 입도가 큰 거, 위로 가면 입도가 작은 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로 인해서 상부에서 여과 손실이 빨리 생기게 되죠. 입도가 작고, 입도가 작다는 얘기는 공급이 작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과 손실 수도가 급격히 증가되는데,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층 여과를 사용한다는 거죠. 층을 여러 개로 둔다는 겁니다. 상향유 여과법은 여과층 아래에서 위로 여과하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단층 여과일 경우에 하부로 역세척이 일어나게 되면 입도가 중력에 따라서 밑에는 큰 거, 위에는 작은 여대층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하향유로 이렇게 여과를 할 경우에는 이 상부의 여과 공급이 작기 때문에 여과 손실 수도가 급격히 늘어나고 여과 지속 시간이 줄어드는데, 하향유로 집어넣을 경우에는 역세를 하더라도 역시 입도가 큰 것들이 하부로 위치하기 때문에 그 하부의 입도 분포가 하부에서 상부로 균등한 입도 분포를, 공급의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위로 갈수록 공급이 작아지고 아래일수록 공급이 커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하부층에는 조립, 즉 입도가 큰 거, 상층에는 세사, 이제 입도가 작은 것들이 분포되어서 다층 여과처럼 운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과 속도가 빠르게 되면 이 상부에 있는 입자의 크기가 작다는 얘기는 무게가 작다는 얘기고, 유속이 너무 빠를 경우에 이 입자가 팽창을 하게 되겠죠. 상층에 무게가 작은 입자들이 팽창을 해서 탁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과 속도가 260에서 360이기 때문에 다층 여과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여과가 가능하죠. 감쇄 여과법은 여과지 수위가 일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수위를 일정하게 해서 정압을 가하지만 여과지가 폐쇄되면서 여과 수량이 감소하는 여과법입니다. 이건 유량 조절 장치가 불필요하고 여과 지속 시간이 길다는 장점이 있고 소요 손실 수도가 적어집니다. 유량이 자꾸 줄어드니까요. 초기에는 140에서 150 정도의 비교적 급속 여과를 하지만 후기로 갈수록 그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여과 속도가 계속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과 속도도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여과 속도가 줄어드니까 동일 면적에서 여과될 수 있는 유량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보다 더 양질의 수량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단지 이제 단점은 여과 수량이 줄어든다는 게 단점이 되겠죠. 이방향유 여과는
여과층 가운데에다가 집수 스트레이너를 설치하고 상하 양방향에서 원수를 유입시켜서 여과하는 방식입니다. 여과 지속 시간을 연장하고 여대층 팽창에 따른 여과 기능 상실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고요. 여대층이 집수 스트레이너를 기준으로 해서 상하 모두 역입도로 구성이 됩니다. 즉, 이 집수관이 있고 스트레이너들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는 이 집수층을 기준으로 집수관 쪽으로는 입도가 큰 것, 집수관에서 멀어질수록 입도가 작은 것들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마이크로 플럭 여과법은 직접 여과법입니다. 이거는 응집을 시켜서 침전시키지 않고 응집 침전을 하지 않고 원수의 약품을 직접 주입해서 급성 여과를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탁도 100 이하의 저탁도에 사용이 가능하고 응집제 주입량은 통상 주입량의 2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만 주입합니다. 가장 큰 목적은 이겁니다. 약품 사용량 절감과 발생 슬러지 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마이크로 플럭을 이용하는데 왜 그러면 응집제 주입량을 적게 하느냐? 여과기 때문에 침전처럼 플럭을 크게 키워서 침전 속도를 빠르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느 정도 여과가 가능한 정도의 입자 크기만 만들어지면 되기 때문에 응집제 양을 적게 집어넣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단지 단점은 약품 사용량은 절감이 되는데 단점은 뭡니까? 여과 지속 시간이 짧아지게 되겠죠. 아무래도 약품이 들어가서 원래 가지고 있던 탁질 대비 약품 슬러지가 더 생겼기 때문에 부유물 양이 더 많아지니까 여과 속도가 여과 양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그만큼 여과 지속 시간도 짧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내부 여과법은 마이크로 플럭 여과법과 거의 유사합니다. 응집제를 여과지에 유입되는 관로에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마이크로 플럭은 응집제를 응집조에만 집어넣는 겁니다. 응집조에 집어넣고 침전제를 거치지 않고 오는 것이고, 내부 여과법은 응집제를 응집조가 아닌 바로 여과지로 유입되는 관로에 주입을 해서 여과하는 인라인 필트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과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수질 변화가 아주 큰 원수나 최저 응집제 주입량이 많은 원수에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플럭이 작고 부유물 입자가 작고 수질이 일정한 우리가 완속 여과에 적용되는 그런 형태의 그런 비슷한 아주 유량이 일정하고 수질도 일정한 공정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향유식 여과 장치를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식의 원형으로 된 여과기 형태도 있습니다. 압력식, 하향유식에는 압력식이 있고 중력식이 있고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압력식, 중력식 다 여부를 떠나서 유입수가 위에서 유입이 돼서 아래로 여과수가 빠져나간다는 게 하향유식입니다. 이런 이제 사각형 같은 경우에도 이 트라프를 통해서 물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물이 들어와서 여제층을 통과를 하고요. 통과를 해서 이 여제층을 통과를 해서 하부 집수 장치를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빠져나가게 되고, 반대로 이제 역세를 할 때는 이 트라프 쪽으로 들어오는 수문을 닫습니다. 수문을 닫고 하부에서 역세척 물을 집어넣어서 여제층을 팽창시켜서 물이 빠져나오면 이 퇴수구 쪽으로 물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빠져나가서 역세척된 것들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정수장들은 이 중력식 이런 구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정수 처리에서 일반적인 여과 방식을 보게 되면 혼화지에 응집제를 집어넣고요. 플럭 형성지를 거쳐서 침전을 거쳐서 여과지로 옵니다. 이게 이제 급속 여과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급속 여과 방식인데, 아까 직접 여과가 있고 내부 여과가 있다 그랬죠. 직접 여과 같은 경우에는 혼화지에 응집제를 집어넣는 건 일반 공과 같습니다. 같은데 혼화지와 플럭 형성지가 이렇게 있죠. 뭐가 없냐면 침전지가 없습니다. 침전지 없이 여과가 이루어지는 게 직접 여과 방식이다. 내부 여과 방식은 혼화지는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이 플럭 형성지와 침전지가 없는 형태죠. 이게 내부 여과 방식입니다. 혼화지에 약품만 집어넣고 바로 여과지로 들어오는 방식.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대부분은 이 방식을 많이 쓰고 있고요. 직접 여과 방식을 쓰는 형태가 정수 쪽보다는 우리 이제 총인 처리 시설 쪽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총인 처리 시설의 여과 방식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여과 방식 같은 경우에도 총인 처리 시설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총인 처리 시설에서 직접 여과 방식은 여과층을 두는 모래 여과와 유사한 방식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 여과 방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총인 처리 시설 중에서 회전판 여과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방법에는 내부 여과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이 여과에서 중요한 거는 여제층이 막히게 되는 거죠. 사용을 하다 보면 여제층이 막히고, 여제층이 막히게 되면 여과 양이 줄어들고 여과 압력이 증가해서 수위가 상승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여과층에 막혔을 때 여과층을 다시 원상 복구시켜주기 위해서 세척을 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역세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과층의 세척은 역세척과 표면 세척을 조합한 방식이 표준입니다. 즉 표면이 먼저 막히게 되죠. 보통 표면이 막히니까 그 표면을 세척해 주는 것과 밑에서 거꾸로 물을 집어넣어서 여과와 반대 방향으로 세척을 해주는 역세척, 이것들이 표준 방식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공기세척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조합할 수 있고, 그럼 표면 세척이란 게 뭐냐? 여과층의 표층부에 압력수를 고속으로 분사해서 강력한 수류에 의해서 전단 에너지로 진흙 상태인 표층부를 파쇄해서 세척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식기세척기처럼 식기 표면에 묻어있는 여러가지 오염물질들을 위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압력수를 분사해서 세척해주는 방식이죠. 표면 세척 장치는 고정식과 회전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세척은 역세척수로 여과층을 유동화 상태로 만들고요. 즉 물을 하부에서 거꾸로 물을 집어넣어서 여과하는 방향과 반대로 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 상향유식 여과든 하향유식 여과든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반대로 역세를 하는 거죠. 역세로 거꾸로 물을 집어넣어줘서 여과층을 팽창을 시킵니다. 팽창을 시켜서 여과층의 입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유동화 상태로 만들고, 그 움직이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면 팽창을 하면 이 입자가 뜬다는 얘기죠. 이렇게 팽창한 상태에서 입자들이 국소적으로 단락류, 한쪽으로 물이 흘러가는 흐름을 만들어지겠죠. 그럼 또는 안에서 내부 소용돌이가 생기면서 여제 상호 간의 충돌이나 마찰을 통해서 그리고 물이 거꾸로 흘러가는 그 흐름에 의한 전단력을 통해서 탁지를 박리세정하는 게 역세척입니다. 이 공기세정은 여과층 하부에 공기를 불어넣어서 여제에 부착된 탁지를 박리시키는 방법이고요. 보통 이제 역세척과 공기세척을 병용할 경우에는 표면 세척은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역세척과 공기세척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쓰게 됩니다. 표면 세척에 의한 세척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이 역류세척 플러스 공기세척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처리시설에서 어떤 시설 기준을 살펴보게 되면, 표면 세척을 할 경우에는 역류세척이 없기 때문에 고정식일 경우에 그 수압은 한 15에서 20m, 20m의 수압으로 0.15에서 0.2 단위 면적당, 여과지 단위 면적당 분당 0.2에서 0.15m/3승의 유량을 가지고 표면 세척을 합니다. 그리고 세척 시간은 4에서 6분 정도. 그리고 회전식의 경우에는 보다 더 강한 수류, 이제 그 물이 분사되는 노즐부를 회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회전하는 압력을 주기 위해서 보다 더 높은 압력이 필요합니다. 30에서 40m의 수위가 필요하고, 그리고 대신에 수량은 조금 더 줄어듭니다. 0.05에서 0.1 m/3승/민으로 단위 면적당 필요하고요. 역시 표면 세척 시간은 4에서 6분 정도 사용을 합니다. 역류 세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역세척의 수압은 1.6에서 3m 정도 수압으로 세정을 하고요. 표면 세정보다는 수압이 낮죠. 대신에 수량이 많습니다. 수량이 0.6에서 0.9 정도의 수량으로 세정을 합니다. 만약에 표면 세척하고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수량은 거의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요. 수량과 수압은 거의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보통 이제 역류 세정만 하는 경우는 어디에 많이 쓰면 기계식 기계식 여과장치 경우에 역류 세정만 보통 많이 하게 되고요. 특히 양식장수, 이런 바닷물을 가지고 끌어들여서 양식을 하는 그런 양식장수 같은 경우에는 유효 물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역류 세정만 거의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역류 세정만 많이 거치게 되고요.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역세척의 표면 세척을 쓰거나 역세척의 공기 세척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기 세척을 이용한 경우에 역세척 속도를 보면 공기 세척을 할 때 먼저 역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공기 세척을 하는데, 역세척 순서는 공기 세척을 먼저 하고 물 세척을 하거나 공기 세척 그 다음에 공기 플러스 물 그 다음에 물 세척, 이렇게 3단계로 하는 방법, 또는 이제 공기 플러스 물로 세척을 하고 물 세척을 하는 2단계로 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가는 모래로 여제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기 세척을 하고 물 세척을 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이때 공기의 속도는 단위 면적당 0.6에서 0.92m/min으로 공기가 공급됩니다. 그리고 물은 0.62에서 0.62m/min으로 공기가 물이 주입이 되겠죠. 그다음에 가는 안트라사이트하고 그것을 포함한 이중 여제인 경우에는 공기와 물 세척을 하고요. 역시 팽창 방식, 여제층이 팽창하는 방식을 쓰는 거고, 굵은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제층이 팽창하는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여제층이 부풀어올 정도까지 쓰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물량이 줄어듭니다. 0.2에서 0.28 정도, 0.25에서 0.28 정도로 물량이 줄어들고요. 팽창 방식과 비팽창 방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비교해서는, 팽창 방식은 아무래도 여제층을 팽창시켜야 되기 때문에 물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물 속도가 큽니다. 비팽창 방식에 비해서. 대신에 비팽창 방식은 물로 세척하는 것보다 이제 공기로 세척을 더 많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공기 주입량이 이 팽창 방식에 비해서 더 많이 들어가게 되죠. 공기의 주입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모래 여과지 공기 분배 장치들을 한번 살펴보면, 역세를 위한 분배 장치를 살펴보면, 그 역세척 배관이 들어오면 이 여제가 있고 하부에 지지벽들이 있고 집수실이 있고 물이 이제 빠져나간 집수실이 있고요. 이 노즐 부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기 역세 배관을 통해서 역세척 수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부로 들어가면, 공기관이 들어가면 이게 트라프를 통해서 공기가 이쪽으로 공급이 돼서 이걸 팽창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그 표면 세정 장치를 보시면, 이게 이제 고정식 표면 세정 장치입니다. 이렇게 세정수가 지나가는 배관이 있고요. 거기에 각각 노즐들이 설치가 되어져서 이 노즐들에서 물이 분사가 되는 거죠. 분사가 돼서 세정을 하는 장치입니다. 이제 뭐 배관경은 그 여과지의 크기에 따라 다르고요. 이제 물이 들어오는 것보다 하부에 설치를 해 놓습니다. 설치를 해서 이 표면의 모래들을 세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식 표면 세정 장치 경우에는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 그 하부에 노즐이 설치가 되어져서 또 노즐에 또 하나의 가는 파이프가 설치가 됩니다. 세척 노즐이 설치가 되고요. 이 노즐이 약간의 경사 각도를 가지고 뿌려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뿌려준 압력으로 이 노즐을 회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회전을 세척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울산에 있는 회화정수 처리장의 모래 정수 여과지 그 상부를 보시면 이렇게 모래 여과지가 여러 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부에서 보면 지금 여기 이 부분이 물이 이렇게 넘어 들어가는 유입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물이 유입이 되고요. 요거는 역세를 해서 역세척수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역세 트라프입니다. 유입 트라프, 이게 유입 트라프, 가운데에 역세 트라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물을 쭉 유입시키면 이제 이쪽 측면에 보면 이제 수위 센서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수위가 쭉 상승을 하겠죠. 여과가 지속되어져서 상승을 해서 어떤 수위 이상 올라오게 되면 여기 이제 각 판넬, 제어 판넬이 있어서 수위가 어느 이상 올라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수위를 이용해, 수위가 어느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 여과를 자동적으로 중단하고 역세 과정을 들어가게 됩니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측면 트라프를 통해서 물이 이렇게 유입이 되어집니다. 물이 유입이 되어지고 어느 정도 여과가 되어지고 나면 이제 이 수위가 상승을 하겠죠. 점점점 상승을 해서 상승 높이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제 그 여과를 중단하고
반대로 역세척 물을 가지고 역세를 시켜줍니다. 역세를 시켜주면 그 역세된 물들이 탁질과 함께 가운데 이 역세 트러플을 통해서 빠져서 반대로 빠져나가게 되죠. 그리고 공기 세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공기 세정, 물 세정을 동시에 하고 또 이제 물 세정을 하고 하는 방식으로 여과를 해주게 됩니다. 다음은 여과기 설비들 예를 들어보면 상향육식 이동상 모래 여과 설비라고 합니다. 이제 제지 공장들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물이 상부에서 하부로 유입이 됩니다. 하부로 유입이 되면 하부 쪽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침대 이제 방해판 같은 것들이 중간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하부에서 물이 공급이 되어집니다. 공급이 되어지고 모래층이 이렇게 있어서 모래층이 이 상부판을 통해서 팽창을 해서 나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모래층이 약간씩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빠른 속도로 여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제지 공장이나 공장들, 산업체 큰 물 사용량이 많은 공장들이 공업용수를 한 번 더 여과해서 사용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응집 침전만 해서 공장들로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보다 더 양질의 물이 필요한 공장들에서는 그 공업용수를 여과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상향유식 이동상모래 여과 설비나 아니면 이제 이 옆에 보이는 압력식 여과 설비들을 이용을 하는데, 상향유식 이동상모래 여과 설비는 압력식은 아닙니다. 중력식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그 소형 여과기는 압력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압력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양식장에서 바닷물을 퍼와서 순환을 시켜주는, 바닷물을 퍼와서 양식장으로 들어오기 전에 바닷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뭐 조류라든지 입자상 물질들을 제거시켜 주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고, 특히 이제 뭐 적조가 발생했다든지 할 경우에 이 적조에 대한 조류들을 여과해 주거나, 그런 경우에 또 바닷물을 쓰지 않고 양식장 내부의 물을 순환해서 또 사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런 여과기를 여러 개 사용을 해서 쓰기도 합니다. 이런 게 이제 그 수산시장 같은 경우에 수산시장에 뭐 활어들에 필요한 물을 공급해 줄 때도 그 시장 전체에서 이런 여과기를 하나 설치를 해서 가게들에 공급을 해줄 때도 이런 걸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런 여과 방식을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기 우수 처리 시설. 즉, 초기에 비가 내리면 강우 초기에 그 빗물들이 노면에 있는 오염물질들을 씻어내게 되죠. 근데 그 오염물질들이 그동안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갔는데, 이제 그것들을 일부 처리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초기 우수 처리 시설입니다. 그래서 초기 우수 처리 시설에는 이 여과 설비 중에서 보통 우리는 중력식 여과 설비에서 비중이 큰 여과제를 사용을 했습니다. 모래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했는데, 비중이 작은, 1보다 작은 여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여과층이 물 위로 뜨겠죠.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지지층을 만들어 놓고 여제층이 뜨게 만듭니다. 떠서 뜨게 되면 계속 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 수압으로 인해서 부력 때문에, 여제층의 부력 때문에 여제가 압축이 되겠죠. 분물이 들어와서 여제층이 부상을 하고 위에 상부에 스테너가 있는데 이 여제가 압축이 됩니다. 압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제와 여제 사이 공격이 더 작아지게 되겠죠. 공격이 더 작아지게 돼서 그 사이를 통과하는 물만 처리를 하고, 이제 여과가 끝나게 되면 물을 빼줍니다. 물을 빼주면 이 여제가 서서히 팽창을 하게 되겠죠. 완전히 빼주는 게 아니라 스트레너까지만 물을 빼주게 되면 여제가 서서히 팽창을 하게 됩니다. 팽창을 하게 되면 반대로 거꾸로 이쪽에 물을 하향류로 집어넣어서 여제층 사이에 있는 입자들을 털어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역사를 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쓰는 게 이제 부상여제를 이용한 여과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여제를 이용한 상향유식 여과 방식도 있습니다. 모래를 이용을 하는 거죠. 일반적인 모래를 이용을 해서 물이 들어오면 상향유로 여과를 하고 처리 수조를 거쳐서 방류가 됩니다. 그리고 여과가 끝나면 이 처리 수조에 있는 물을 가지고 역사를 해서 또 다시 배출을 시켜내는 거죠. 자, 이런 방식, 동일하게 모래 여과랑 동일한 형태입니다. 단지 이제 부상 여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여제층이 팽창을 할 수 있도록 보기보다 팽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상 여제는 보통 플라스틱 재질, PVA나 또는 폴리프로필렌, PP 재질, 폴리스틸렌 이런 것들의 재질의 여제들을 많이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여과 공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막분리와 관련되어서 막분리에 대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면 수업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